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고대 지중해 세계, 항상 지중해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지중해 세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 아마 2학년과 3학년이 좀 다를 겁니다. 2학년들은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잘 찾아서 들으면 될 것 같고 3학년은 다 사사시 보면 됩니다. 자,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여기까지는 쭉 넘어간다 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그마한 동네들을 볼 건데 여기 그리스라고 하는 이 반도 주변을 봐서 여기 주변에서 당시 사람들은 해안에 가깝고 방어하기 좋은 곳에 모여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대략 시기로는 기원전 한 1200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조그마한 도시 국가들 뭐라고 하냐면 폴리스라고 불렀다고 해요. 폴리스. 그래서 작은 도시국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 그리스라고 하는 큰 덩어리 안에서 다양한 조그마한 도시국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같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올림피아 제전 등을 하면서 서로 친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이가 썩 좋진 않았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여기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테네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인 폴리스였던 이 아테네 친구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귀족들이 모든 정치를 담당했던 게 초창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아테네 같은 경우는 원래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무역 등을 통해서 돈이 좀 많이 생기게 되고 또한 추가적으로 여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거예요. 평민들이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원래 귀족들만 쌓였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귀족들이 아니라 평민들까지 무장을 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 싸웠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도 그만큼의 대우를 해달라고 하게 된 거야. 그 대우가 뭐냐면 나도 정치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평민들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서 점차 평민들은 어떻게 되냐면 평민들의 정치 참여가 가능해지고 점차 확대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좀 더 하게 되면서 평민 자체가 어느 정도는 다양한 정치를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아테네 민중치는 어찌 보게 되면 서양의 모든 민중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시험에도 많이 강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기원전 5세기쯤에 페리클레스, 나중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 때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리스의 모든 민중치의 가장 기본은 여기 나와 있는 민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민회라는 곳에서 모든 정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활동을 토론도 다 했던 게 민회라는 곳인데 기본적으로 관직이라든가 배심원들은 추첨을 통해서 선출되었다고요. 와, 그러면 민중치 완벽해. 여기 너무 최고야. 이렇게 하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항상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거야. 뭐냐면 여성이라든가 노예,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냐,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는 누구나 자기의 정치하고 싶은 분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제도처럼 보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성, 노예, 외국인들은 참여할 수 없던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스파르타는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파르타는 강력한 군사 통치를 실시했던 국가여서 어렸을 때부터 엄격하게 군대 훈련을 받게 되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정치와는 거리가 좀 멀어서 상대적으로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리스 세계의 번영과 쇠퇴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이제 그 페르시아와 좀 연결이 되는데 당시에 이 지역을 차지했던 정확히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영토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침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게 돼요. 대표적인 전투는 여기 있는 마라톤 전투라든가 살라미스전 이런 다양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나중에 그리스 연합군들이 승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페르시아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페르시아 침략을 물리치니까 그리스는 어떻게 되냐, 어깨에 뽕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이때 힘을 많이 발휘했던 폴리스가 바로 아테네였는데 아테네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페르시아의 침입에 대해서 내가 대비시켜 주겠다면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이 델로스 동맹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테네가 보호비라든가 가입비를 받고 이제 다른 지역에는 폴리스를 도와주겠다는 말이었는데 문제가 되는 건 꽤 비쌌나 봐. 어쨌든 아테네가 이제 모든 무역을 독점하게 되고 직접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등 최고의 전성기를 말해요. 이때가 바로 페리클레스라는 사람 시대 때예요. 근데 이 자기네가 너무 많은 걸 누리려면 다른 사람 누군가를 잠깐 짓눌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폴리스들이 너무 압박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테네가 잘 나가는 걸 가장 싫어했던 이 친구, 이 스파르타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테네를 어떻게든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새로운 동맹을 만드는 이걸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하게 되고 둘이 나중에 꽝 부딪히게 돼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펠로폰네소스 이 전쟁에서 승리한 팀은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었는데
발음도 힘들다. 펠로포네스 동맹이 승리하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폴리스들이 와르르 박살이 나게 되고,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자기네 힘이 전성기를 맞이하기보다 오히려 힘이 빠지게 되면서 점점 쪼그라든 풍선처럼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꽝 치면서 마무리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 세계 번영과 쇠퇴고,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내용도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뭐 저번에 얘기했던 솔론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그리고 클레이스테네스, 그리고 페리클레스, 이렇게 해서 순서가 이동하게 되는데, 솔론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재산에 따라서, 클레이스테네스는 이 재산을 없애버리고 대신 독재자의 출연을 맡는 도편 추방자라는 제도를 실시한 거,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성인 남자들이 직접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정치가 이루어졌는데, 한계점도 아까 얘기했죠. 여성이나 노예와 외국인들은 제외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민주 과정을 보게 되면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데에 대한 직접 민주정치 하는 건 너무 좋았지만, 우리나라 현재 간접 민주정치죠. 근데 그거와 반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누구나 나이만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아테네에 있는 페리클레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 노예와 외국인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각자 나름의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내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지금이 더 낫다고 판단하지만. 자, 넘어가서 그리스의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의 문화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의 특징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기본적으로 모든 문화는 인간 중심적인 문화를 가져있던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뭐 신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알아보는 그 문화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신들도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게 나와서 뭐 제우스라든가 헤라 등의 모습도 사람의 얼굴이 띄고 있죠. 다양한 문화 다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 다양한 그리스의 인간적인 문화를 참고할 수 있고, 또한 자유롭게 토론한 문화 쭉 나와서 철학이 발전하는 시대가 바로 그리스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니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끝도 없긴 하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소크라테스라는 이 사람은 모든 인간의 삶에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람의 말이 서양의 모든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 사람이 제자였던 뭐 플라톤과 그 이후에는 아리스토텔까지 해서 서양 철학의 기본 바탕이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리스 문화 여기까지 하고, 아까 여기 이후의 내용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마케도니아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 하게 되면, 사실 마케도니아 할 말이 좀 애매한 게, 이 친구들이 그리스에 있는 폴리스였는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국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스 쪽 위쪽에 있는 아마 조그마한 국가였다고 보고 있어요. 이 마케도니아에서 당시의 왕의 이름은 알렉산드로스라는 이 사람이, 이 마케도니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는 아까 말했던 다양한 폴리스들을 다 점령하고, 나중에는 이제 마케도니아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어디로 쳐들어왔냐, 맨날 얘기했던 그 페르시아가 나라, 페르시아까지 다 점령해내서 쭉 보게 되면 다양한 지역들을 다 무너뜨리고 인더스강까지 진출하면서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 게 알렉산드로스였고, 이 사람은 처음에는 마케도니아라는 국가를 만들었지만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래 유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동양과 서양을 결합시켰던 하나의 문화였던 헬레니즘 세계 또는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게 되는데, 그 밑에는 다양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설명은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그리스의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융합되었다. 그래서 그리스가 기본이고, 뭐 동방이라는 건 뭐냐면 페르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다양한 여러 문화들을 합쳐서 만들었던 문화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라는 하나의 그 의식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월드라고 하는 세계라는 그 개념이 만들어진 게 어쩌면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을까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때 보게 되면, 이제 예전에는 서로 조그만한 대소규모의 폴리스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 관심 있는 세계 시민주의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자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그래서 여기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도 발달했다고 하니까 체크해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로마 파트 하면 끝나게 돼요. 자, 로마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봅시다. 로마 다 보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로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그리스라든가 페르시아가 한창 이제 다투거나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 시대, 그 왼쪽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했던 국가가 여기 로마라고 했는데,
시기상으로는 그리스의 폴리스가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역사의 중심지는 아니었고, 이 조그마한 국가였던 도시국가인 로마는 처음에는 왕으로 시작했지만 이 왕을 몰아내고 나서 요 공화정이라는 걸 수립했다고 합니다. 이 공화정은 다른 말로는 그 당시 때는 이름은 귀족들이 중심이어서 귀족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귀족정. 자, 어쨌든 이 시기 같은 경우는 공화정 초기에는 귀족들이 모든 정치 세력을 가져가는데, 하나씩 한번 보게 되면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로원부터 시작해서 집정관, 평민의, 여기 마지막에는 호민관인데, 우선 초반에는 원로원과 집정관이 가장 기본적인 정치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원로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법을 만든 입법기구 같은 곳이라 생각하면 되고, 집정관은 행정기관 같은 건데, 요 두 가지가 서로 견제를 하긴 하지만 모두 다 귀족이 만들었다. 그런데 이 평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평민들이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고 나도 정치할래 하게 되고 그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평민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평민들은 또 자기의 대표를 뽑겠는데 그 대표 이름을 호민관이라고 하게 돼요. 이 호민관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귀족들이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 평민에게 불리한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게 로마의 호민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평민과 귀족이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아니었을까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역사 스토리인데 쭉 넘어가게 되면 로마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 밑에 있던 카르타고라는 이 국가하고 크게 다투게 됩니다. 이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는 로마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지역들을 차지하면서 요 빗금친 지역들은 이제 나중에 로마가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물가가 좀 복잡해졌나 봐요. 그래서 정복지에서 아주 싼 값으로 이제 물건이 들어오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따지면 알리라든가 테무 같은 친구들, 추가적으로 이 시대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귀족 친구들이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이제 어떤 걸 얻냐면 노예를 얻거든요. 이 노예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가지는 땅을 경영하거나 열심히 개간을 해가지고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대농장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라티푼디움이라 하게 되고, 이 라티푼디움에서 나오는 수많은 아주 값싼 농산물들을 팔게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값싼 물건 팔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조그맣게 장사하고 있던 자영농민들이 가격 경쟁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농민은 와르르 무너져요. 자영농민은 자기 스스로 영업하거나 하는 농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업자들 다 망해버리니까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라쿠스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요건 안 된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개혁을 해보자라고 시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돼요. 자, 이제 로마는 예전에 약간 평민들과 귀족이 잘 이끌어왔던 로마 공화정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라든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라쿠스가 망하고 나서는 누가 등장하면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해서 이제 이것들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뭐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세 명의 머리를 드는 삼두 정치라고 해서 서로 싸우고만 하다가 나중에 카이사르라는 남자가 이제 모든 권력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원로원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반대파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은 결국 누가 해결하냐? 나중에 옥타비아누스라는 카이사르의 양아들인데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수습하게 되고 로마의 권력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옥타비아누스는 더 이상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최고의 존엄한 자입니다 라면서 이름을 선물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게 되고, 이 사람은 사실 황제라고 불려지지는 않았어요.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프린캡스라고 하긴 하는데, 좀 웃기는 말이야. 준석쌤이 사회쌤이자 역사쌤이긴 하지만 준석쌤이라 부르지 말라. 뭔 소리야. 실제로 따지게 되면 황제 역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종신호민가부터 쭉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황제라고 불리는 것만 거부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사실상의 황제가 되었다 해서 이때를 로마에서 제정이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부터 로마는 아주 잘 나가요. 그래서 영토도 확장하고 여러 각 지역에서 세금들 잘 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로마가 가장 최고의 전성기였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시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모든 세상에서 완벽한 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평안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었겠지만, 로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군인들도 정치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고, 요 위에 있던 게르마니아 또는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자꾸 쳐들어오기도 하고, 이 우측에는 사산왕조라고 하는 페르시아 친구들이 자꾸 쳐들어오면서 로마가 이제 혼란 속에 슬슬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문제 빨리빨리 해결하기 어떻게 하냐면,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제국을 4가지로 쪼갰다고 합니다. 그래서 4명의 통치자가 등장하긴 하는데,
생각해봐. 대통령이라든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건 꼭 좋은 건 말은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신속하거나 빠른 결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권력을 쪼개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혼란을 가져왔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남자가 등장하냐면 콘스탄티누스라는 이 황제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다시 하나로 나라를 통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썰은 많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다양한 여러 가지 기적을 맛봤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우리가 알는 이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이제 그 크리스찬이 엄청나게 세계를 퍼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 도시가 이름이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원래 유명한 도시,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튀르키의 수도인데요. 여기 지역을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로마의 모든 역사의 중심지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다 이동하게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롭게 나라를 바꿔보려고 다 노력들을 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쪽과 동쪽은 완전히 갈라서게 되면서 나중에는 로마 제국은 4세기 말, 정확하게 한 395년이었을 거예요. 이때쯤에 동서로 분리되게 되고 이제는 완전 쪼개집니다. 마치 형제 국가긴 하지만 다른 나라처럼 살게 되는데, 요 서로마 국가는 이제 거의 껍데기만 남은 국가였기 때문에 금방 나중에 게르만족이라는 새로운 친구들이 멸망해버리게 되고, 우측에 있는 이 국가 동로마 같은 경우 이름이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이라 불리게 되는데 얘는 오랫동안 꽤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서로마는 금방 멸망하고 얘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는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492년, 물론 서로마는 470년이지만 1000년에서 2000 가까이 유전됐던 국가다 보니까 서양 역사에선 빠질 수 없는 국가이고 다양하게 많은 부분에서 역사의 유산을 남겼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라서 로마 공화정이라든가 로마 제정의 등장과 몰락까지 한번 내용을 쭉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의 문화 마지막 이 파트만 보면 끝인데, 로마의 문화 별거 없습니다. 쭉 보게 되면 실용적인 문화, 그리스는 약간 철학이나 인간에 관심이 많았다면 이때는 실용적인 문화, 당장 건축이라든가 특히 법률에서 많은 부분에 관심을 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관습법, 시위표법, 시민법, 만민법, 마지막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정까지 해서 법의 단계별로 점점 적용하는 범위를 넓혀지게 되고, 이 모든 법들은 나중에는 유럽의 모든 법률의 기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또 우리 세계의 가장 유명한 종교였던 크리스트교가 이제 등장과 확산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누구든지 사랑과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꽤 많았었나 봐요. 왜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황제라든가 아니면 원래 로마가 믿고 있던 예전에 있던 신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거든. 그래서 노예나 여성 화층민들은 되게 좋아했지만 전통적인 신들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막 탄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점점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아까 방금 직전에 등장했던 그 황제 콘스탄티누스라는 이 황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두 다 크리스찬을 인정하다, 크리스트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한 300년대 후반쯤에는 어떻게 하냐면 크리스트교 자체만 믿으라고 해서 크리스트교를 로마 제국의 국가의 종교로 인정하게 되고 나중에는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많은 국가들이 크리스찬이 있는 거는 다 이때 로마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자, 내용이 좀 많았는데 한번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다 다한 것 같아요. 자, 우선 보게 되면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하다. 이게 여러분들에서 아까 말했던 로마 공화정. 로마 공화정은 처음에는 모두 다 귀족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정이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귀족종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귀족들이 모든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집정관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원로원 같은 모든 걸 다 독점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평민들이 어디에 참여했냐면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나중에 자기네들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평민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평민회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누굴 뽑냐면 여기서는 호민관이라는 대표자를 뽑게 되는데 호민관의 역할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쭉 패스해서 아까 말했던 민주적인 정치에 따라서 민주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나아갔다 해서 이거를 로마 공화정의
성립과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중간중간에 했던 뭐 이제 라티푼디움이라든가 뭐 그라쿠스 형제라든가 아니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평화, 콘스탄티누스 이런 식의 큰 글자 위주로는 아마 여러분 흐름을 좀 알고 있으면 역사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의 문화와 로마 크리스찬 종교 역사는 여러분이 그 정도 가볍게만 보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역사 시험 범위는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